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이 잘 보이는 곳으로 모셔다 드리는 신통방통 정찬배입니다. 먼저 오늘의 핵심 뉴스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내년도 예산안 설명을 위해 국회에서 시정연설을 했습니다. 관심을 끈 대목은 이재명 대표와의 만남이었습니다. 윤 대통령은 국회에 협조를 요구했고 이재명 대표는 국정기조의 전환을 요구했습니다. 최원국 기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김진표 국회의장을 비롯한 여야 대표들이 모인 사전 환담장에 들어서며 악수를 건넵니다. 이재명 대표가 말없이 웃으며 악수를 나눕니다. 20분간 진행된 환담에서 윤 대통령은 예산안 통과를 위한 국회 협조를 요청했습니다. 민생의 어려움에 대해서 계속 현장을 파고들고 경청을 하면서 국회에도 저희들이 잘 설명하고 하겠습니다. 이 대표는 윤 대통령에게 국정기조 전환을 요구했습니다. 좀 정책이나 예산에 있어서 좀 대대적인 전환을 해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윤 대통령이 시정연설을 마치자 이번엔 이 대표가 먼저 기다리며 악수를 청했습니다. 두 사람이 다시 악수를 나눌 땐 박수 소리가 커졌습니다. 윤 대통령은 여야 원내대표, 국회 상임위원장과 오찬을 겸한 간담회도 가졌는데 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는 윤 대통령의 입단 거부권 행사에 유감을 표했고 단독 처리와 거부권 행사가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에 대해서도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국민의힘 윤지옥 원내대표는 여야 간 협치를 강조했습니다. 지금까지는 5월 동주의 관계 속에서 이제는 같은 배를 타고 강을 건너는 동주 공제의 관계를 이루기를 바랍니다. 윤 대통령은 연말이 가기 전 국회 상임위원장들과 저녁 자리를 만들겠다고 말했고 김진표 국회의장도 대통령과 상임위원장 만남을 정례화하자고 제안했습니다. TV조선 최원국입니다. 네, 눈에 띄는 대목은 윤 대통령의 달라진 모습입니다. 조선일보 일면 기사입니다. 자, 부탁드립니다. 먼저 손 내민 윤 대통령. 윤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가 악수하는 모습, 방청석 위치에서 잡은 모습인데요. 자, 그동안 주요 행사에서 그냥 스치듯 만나며 무심하게 인사를 나눴던 모습과는 사뭇 다른 장면이기도 합니다. 지금 저 장면이 국회에서 연설을 마치고 나가면서 일일이 다른 의원들과 악수를 나눴고 이재명 대표와도 저렇게 마지막에 악수를 나누면서 자리를 떠났습니다. 자, 특히 시정일관 낮은 자세로 야당을 예우했다는 겁니다. 연설 전후로 민주당 의원들에게 다가가서 일일이 악수를 청했고 연설을 시작할 때도 야당 대표의 이름을 먼저 호명했습니다. 이름을 먼저 부른 게 그동안 관행은 여당 대표, 야당 대표 순으로 불렀는데 야당 대표를 먼저 부른 겁니다. 자, 국회에서 점심까지 먹으며 야당들과 소통에 나선 모습 보시겠습니다. 저희들도 더 민생의 어려움에 대해서 계속 현장을 파고들고 경청하면서 국회에도 저희들이 잘 설명하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대표 음식은 이 길상 그리고 화합을 의미하는 오색 두부탕을 주제로 했다고 들었습니다. 오늘 이렇게 국회에 와서 우리 의원님들과 또 많은 얘기를 하게 돼서 저도 아주 취임 이후로 가장 편안하고 기쁜 날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특히 이재명 대표를 대하는 태도가 좀 많이 달라졌다고 하는데 어제만 3번 손을 맞잡았어요. 예, 물론 일반 그냥 행사장, 야외 행사장에서 이제 두 사람이 조우한 적은 있었지만 이게 따로 직접적인 대면을 하고 면담 자리에서 인사를 한 건 이번이 처음이었거든요. 예. 총 3번이었는데 처음에 이제 오부요인들과의 이제 사전 환담 자리에서 이재명 대표를 만나 악수를 했고요. 본회의장 시정연설 하러 들어가는 본회의장 입구에서 한번 인사를 했고 나가면서 또다시 인사를 했습니다. 두 사람이 직접 서로 얼굴을 마주하고 악수를 나누는 모습 다소 이제 생소한 모습이었는데 어제
이제 3번이나 볼 수 있었던 상황이 연출이 됐고요. 이재명 대표는 초반에 사전 환담에서 윤 대통령을 만나서는 뭐 어서 오십시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오랜만입니다. 뭐 이런 말을 했는데요. 윤 대통령은 여기서는 이제 별다른 말을 하지 않았고 어제 본회의장 입장할 때도 이재명 대표 의석이 또 그 본회의장 입구 바로 앞이에요. 그렇죠. 입구예요. 그러다 보니까 대통령이 입장을 하니까 바로 일어나서 맞이를 했고 나갈 때 같은 경우에는 좀 정신이 없어서 홍익표 원내대표까지만 인사를 하고 그냥 빠져나가려고 할 때에 예, 저 때요. 예, 이광재 사무총장이 이제 옆에 이재명 대표 있으니까 한번 다시 인사하시죠 이렇게 하셔서 저렇게 다시 인사를 하는 모습까지도 연출이 됐습니다. 예. 자, 윤석열 대통령의 저런 달라진 모습 어떻게 보셨습니까? 예, 좀 진작에 하셨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생각이 들고 참 잘하셨다. 1년 6개월 만에 대통령의 결단이지만 민주공화국의 대통령은 원래 저래야 합니다. 제왕이 아니기 때문에 스스로 낮추고 여야의 협조를 구해서 나라의 국민들을 편안하게 하기 위해서 해야 하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좀 더 저런 대화를 좀 상시화하고 일회성이 끝나는 게 아니라 또 그 끝나고 오찬을 국회 상임위원장들로 했다고 해서 참 좋았고요. 다만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좀 대통령이 마음을 열고 지금부터 이제 실천을 통해서 좀 통 크고 포용하는 정치 이런 걸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자, 근데 윤 대통령이 뒤에서 이렇게 내려오면서 일일이 악수를 청했거든요. 일부 의원들은 아이고 이러면서 일어서서 인사를 하기도 하고 앉아서 그냥 받는 사람도 있었고 또 일부 의원은 이런 반응을 보이기도 했었습니다. 네, 그리고 여야 의원 여러분, 낭비 없이 지지를 구조 조정하였습니다. 본사 모두 부탁드립니다. 예. 특히 눈에 띄는 사람이 있어요. 민주당의 김용민 의원, 철험회 소속이죠. 대통령이 악수를 청했는데 그냥 면전에 대고 뭐라고 한마디 또 했다. 이런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어요. 그게 이제 현장에 있던 기자들이나 보고 있던 시청자들은 전혀 몰랐고요. 나중에 이제 김용민 의원이 본인의 SNS에 스스로 본인이 대통령한테 이제 그만두셔야죠 이런 말을 했다고 알리면서 그러니까 셀프 공개를 하면서 이 내용이 알려진 거예요. 본인이 또 그걸 공개를 했어요? 예, 왜냐면 김용민 의원 당시 이제 마스크 쓰고 있기도 하고 그랬어서 잘 보이진 않았는데 저렇게 페이스북에다 본인이 직접 공개를 했거든요. 예. 그러니까 윤 대통령이 가서 이제 시성연설을 마치고 이제 본회의장 내부를 돌면서 의원들과 악수하는 과정에 김용민 의원한테도 다가가서 악수를 했습니다. 청했습니다. 예. 그래서 뭐 이제 반갑습니다 내지는 뭐 오랜만입니다 이런 취지의 얘기까지도 했다고 해요. 근데 김용민 의원이 그 대통령 손을 잡은 상태에서 놓지 않고 이렇게 몸을 돌려서 다시 가려고 하는 윤 대통령의 손을 놔주지 않고 한마디를 뭔가 더 하는 모습이 포착이 되기는 했거든요. 마스크를 쓴 상태에서. 예, 근데 그게 무슨 말인지도 몰랐고 대통령도 인지를 하지 못한 것 같고 심지어 그 주변에 앉았던 의원들한테도 물어보니까 예. 김용민 의원이 무슨 말을 했는지 못 들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했는데 그냥 넘어갈 수도 있는데 본인이 굳이. 그리고 그 주변 의원들한테 본인이 악수를 마치자마자 내가 대통령한테 이제 그만두라고 얘기하는 거 들었냐 이렇게 의원들한테 얘기를 하기도 했다고 하더라고요. 예. 근데 의원들은 전혀 그 내용 듣지 못했다 이런 반응을 보였는데 어쨌든 지금 이런 식으로 대통령 면전에서 그만두라 이런 얘기를 하고 김용민 의원 같은 경우에는 또 대통령 탄핵을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예. 이 부분이 강성 지지층 사이에서는 환호를 받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렇게 면전에서까지 사퇴를 요구했다 이런 얘기를 직접 공개하니까 김 의원 SNS에는 김 의원 정말 대단하다, 기계가 놀랍다, 대단하다. 뭐 기계가 높다. 예, 그런 반응을 보이는 댓글들이 많았습니다. 문제의 장면 혹시 있습니까? 그 김용민 의원이 악수를 받는 장면 보시죠. 자, 저쪽에서 지금 안 받은 것 같은데. 저거는 이제 들어갈 때 시정연설을 하러 들어갈 때고요. 지금 예. 나올 때거든요. 끝나고. 나올 때 본인이 그렇게 얘기를 했다? 예, 들어갈 지금은 앞만 때는- 보고 있어요, 저렇게. 예. 그랬군요. 들어갈 땐 통로했질 않아서 저게 이제 끝나고 이제 돌면서 인사를 할 때 예, 그때 방금 악수를 하는 모습이 나온 겁니다. 예. 자, 저런 태도 어떻게 보셨습니까?
근데 그 말이라는 거는 이제 글하고 좀 달라가지고요. 이런 말은 속삭이듯 얘기할 수 있는 게 아니죠. 이제 그만두셔야죠는 약간 구호처럼 외침이라고 그렇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정말 본인이 이 말을 했다면 그리고 페이스북에 지금 했다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 그랬다면 윤석열 대통령이 듣지 않았을 때는 별 의미가 없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아니, 그만두셔야 되는데 혼잣말처럼 했다는 건가요, 그렇죠. 아니, 그러니까 제 개인적 견해는 우선 이 말을 했는지 여부가 불투명하고 본인이 뭐 했다고 주장을 하니까 불투명하고 그다음에 했더라도 남들 그 주변에 있는 의원들도 다 못 들었다고 하고 예. 윤석열 대통령은 더욱더 못 들은 것으로 보이고 이렇게 되면 이런 말을 과연 했다고 공개하는 것을 우리가 어디까지 믿어야 될 것인가. 뭐 혼잣말처럼 중얼중얼한 거는 사실상 안 한 거나 마찬가지 아닌가. 예. 좀 그렇게 보기 때문에 김용민 의원의 이런 태도 글쎄요. 뭐 이거를 이제 우리 유권자들 중에 과연 몇 %나 동의할 수 있을 것인가. 아마 철험의 멤버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철험의 지지자들 외에는 별 동의를 받지 못할 행동이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했느냐 안 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본인이 했다라고 공개를 했어요. 했는지 안 했는지도 모릅니다. 근데 나 이렇게 했어요. 왜 이렇게 했을까? 누구 눈치를 보는 것 아니냐라는 얘기가 있어요. 누구 눈치를 보는 걸까요? 조금 전에도 살짝 말씀드렸지만 바로 이제 민주당의 강성 지지층들이죠. 이게 처음에 윤 대통령이 본회의장에 입장을 하니까 그 이동 경로가 또 공교롭게도 다 주변이 민주당 의원들이었거든요. 예. 원래 통상대로라면 이제 다 일어나서 대통령 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직접 맞수를 청하기도 하고 받기도 하고 이런 장면이 연출이 돼야 되는데 예. 저렇게 노골적으로 반발하는 모습을 보이니까 강성 지지층 사이에서는 잘했다, 뭐 응원한다, 뭐 이런 얘기들이 지금 나오는 겁니다. 아까 악수한 의원들에게 보인 반응 좀 보죠. 다시 한번 좀. 아니 무슨 악수를 청해서 당연히 했는데 저렇게 했을 뿐인데 그 저희들이 아까 저 준비해 놓은 거 있죠. 그 어떤 반응을 이른바 개딸들이 보였는지 한번 보시죠. 야, 뭐 누구는 앉아 있는데 누구는 막 앉아서 좋냐? 뭐 이런 얘기까지. 아니 저 정미경 의원님, 지금 개딸들의 위상이 저 정도입니까? 악수도 못 해요? 그 잘 모르겠는데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국민들께서 지금 다 보고 계시잖아요. 그러면은 그냥 아이들 입장에서도 애들이 봐도 좀 유치하다는 생각이 들 것 같아요. 그냥 어떻게 보면 한나라의 대통령이시고 그리고 과거에 사실은 그 자유한국당 시절에도 문재인 대통령한테 저렇게 안 했거든요. 그러면 그냥 악수하고 이러는 거는 일반적인 바깥에서도 그냥 국민들도 자연스럽게 하는 일들인데 지금 국회 안에서 저런 모습을 보여주는 건 일단 너무 아닌 것 같고요. 그다음에 김용민 의원이 그런 방식으로 SNS에 올려가지고 마치 자랑하듯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는 뭐 강성 지지층을 보고 그렇게 할 수 있지만 국민들 전체를 바라보고 해야 되는 거지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런데 어제 저 내용 같은 경우에는요, 의원들은 반기는 게 이제 본인 실명이 거론되면서 내가 악수를 외면했다, 거부했다 이렇게 거명이 된 의원들은 그걸 이제 지역구 당원들한테 좀 뿌리겠다고 하더라고요. 아, 본인은 그걸 자랑 삼아 또? 예, 반응까지 보이는 의원들도 있었어요. 이게 당원들은 아마 좋아할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 본회의장에서 그런 대통령의 악수를 거부하는 모습이 찍혔고 또 내 실명이 거론되는 상황에 대해서 다소 반기는 의원들도 있더라고요. 예, 뭐 어떤 생각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자, 그런가 하면 본회의장 밖에서는요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저렇게 갔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이거 뭐 봐야지. 자, 어제 저희들이 저 장면 생중계 전해드릴 때 잠깐 무슨 소리가 들리긴 했어요. 근데 바깥에, 그러니까 로툰드 홀 쪽 상황은 몰랐는데 저 안에서 의원들이 저렇게 피켓을 들고 있었군요.
예, 이게 신사협정을 여야가 맺어서 피켓팅을 하지 말자고 했는데 이제 본회의장 안에서는 하지 말자고 약속을 했으니 우리는 로텐더홀에서 하겠다라고 해서 저런 장면이 지금 연출이 된 겁니다. 홍익표 원내대표는 그 여야 협의를 할 때 우리가 로텐더홀에서 하겠다는 얘기까지 했다 이러면서 신사협정을 깬 건 아니다 이런 주장도 했는데요. 예. 다만 이제 침묵 시위를 하겠다면서 이제 피켓팅만 하고 목소리는 내지 않았는데 지금 방금 보신 것처럼 한동훈 장관이 들어갈 때나 윤 대통령이 입장할 때 이 피켓팅을 그냥 외면하고 지나가니까 여길 한번 좀 봐라. 뭐 그랬어요. 보시라 이렇게 소리를 지르는 장면도 나왔고요. 지금 한동훈 장관을 향해서는 다소 비속어가 섞인 듯한 고함도 나왔거든요. 뭐 설명을 들어보니까 이제 대통령만 저렇게 중앙문으로 입장을 해야 되는데 한 장관이 안내에도 불구하고 저렇게 중앙문으로 입장을 하는 모습을 보고 아유 좀 왜 저러느냐라는 항의 차원에서 의원들이 이제 뭐 소리를 질렀다 이런 설명을 하기도 하더라고요. 어쨌든 이제 무건 뭐 피켓팅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기는 했지만 뭐 다소 이제 불편한 기색을 이제 보이기 위한 여러 가지 목소리들도 나왔던 것으로 보입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끝까지 무건을 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사실 이제 지금까지 극단적인 대결 정치의 후과인데요. 이게 뭐 여야의 어떤 뭐 반응이라고 볼 수 있고 또 손뼉이 마주쳐야 소리가 나듯이 지금까지의 과정은 저런 이야기가 어느 정도 민주당 입장에서는 할 수밖에 없는 또 처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좀 자제된 형태의 어떤 항의였고 그런 표현이지만 그래도 끝까지 말끔하게 이렇게 본인의 의사를 표명하지만 좀 눈에 거슬리지 않고 또 국민들이 듣기에 귀에 좀 거슬리지 않는 그런 것이면 얼마나 좋았을까 생각이 들고요. 지금부터의 이제 정치 관행을 만들어가는 게 중요한데 총선까지 이 분위기가 과연 유지될까 이런 걱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을 좀 방지하려면 뭐 미국의 어떤 24시간 국회 채널처럼 국민들이 직접 이런 걸 지켜보고 또 이렇게 감시할 수 있어야 이런 게 좀 줄어들지 않을까 하는 제도적 보완과 함께 또 성숙한 국회의원들의 어떤 존중, 간행이 좀 계속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자, 지금부터는 수도권에 당분간 큰 이슈가 될 것 같은 사안 짚어보겠습니다. 경기도 김포시를 서울로 편입시키겠다. 수도권의 대형 이슈를 국민의힘이 내놓으면서 벌써부터 이 지역 주민들은 물론 수도권 전체 그리고 정치권까지 술렁이고 있습니다. 오늘자 동아일보 오면 보시겠습니다. 자, 국민의힘에서는 김포의 서울 편입을 연내 입법 추진하겠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자, 이러자 야당에서는 자,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찬성을 하는지 반대를 하는지를 밝히지를 않고 있습니다. 당분간은 여론을 주시하겠다. 자, 주도권을 쥔 국민의힘에서는 어떻게 추진해야 할 건가까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일단 간단히 말씀드리면 법을 만드는데 이게 법이 필요하거든요. 법을 바꿔야 되는데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하나는 정부 부처에서 만드는 법안이 있고 의원들이 직접 발의하는 의원 입법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정부에서 발의하면 시간이 걸리니까 이것도 아예 의원 입법으로 추진하겠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예, 지금 국민의힘은 속도를 내겠다 지금 이렇게 강조한 만큼 연내에 이 내용에 대해서 추진을 하겠다 이런 목표를 가지고 말씀하신 대로 정부 발의 대신에 의원들이 하는 입법으로 절차를 조금 간소화해서 추진하겠다 이런 입장입니다. 예. 다만 이제 거대 야당인 민주당이 이 입법 발의에 협조를 해주지 않을 경우에는 상임위 표결이 어려워질 수 있다 이런 점들도 있는데요. 다만 이제 야당이 이슈 선점을 하지 못해서 여당으로부터 휩쓸리고 있는 만큼 홍익표 원내대표가 오늘 이 문제에 대해서 전향적으로 좀 검토를 여당과 같이 해보겠다 이런 얘기를 지금 오늘 아침 라디오에서 했거든요. 오늘 아침에 여당과 같이 야당도 한번 협조를 할 용의는 있다. 예, 다만 이제 구체적인 방안, 특히나 뭐 김포를 편입시킨다는 것에 대해서는 뭐 쓰레기 매립지로 뭐 비춰질 수 있기 때문에 안 된다 이런 식의 뭐 세부안을 놓고서는 여전한 갈등의 여지가 남아 있지만 예. 큰 틀에서는 행정 대개혁을 논의하겠다 이런 취지로 행정구역 전국에 대한 행정구역을 개편하는 문제에 대해서 논의를 좀 해보겠다 이렇게 일정 부분은 호응하는 반응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예. 자, 결국 총선 전에는 어느 정도 윤곽을 잡아놓겠다는 겁니다. 국민의힘이 속도를 내는 이유 뭘까요? 자, 수도권 지역 지금 의원들 분포가 정당별로 어떻게 돼 있는지 잠시 보시죠. 자, 너무 앞서가는 걸 수도 있겠습니다만 고양 지역은 민주당 3석, 정의당 1석, 김포는 민주당 2석, 부천은 민주당 4석, 광명은 민주당 2석, 성남은 민주당 3석에 국민의힘 1석. 수도권으로 보면
지금 국민의힘 뭐 거론되는 도시는 한석밖에 없어요. 지난 총선에서 다 민주당이 이른바 휩쓸었던 지역입니다. 이것과 관련이 있을까요? 관련이 있다고 봐야 되겠죠. 예. 어차피 이거는 총선을 5개월 정도 앞두고서 지금 국민의힘이 내건 대형 공약 아니겠습니까? 이런 공약은 과거에 이제 노무현 대통령이 내세웠던 뭐 수도 이전 공약이라든가 예. 아니면 이명박 대통령이 내세웠던 뭐 뉴타운 공약이나 뭐 이런 거에 거의 버금가는 수준의 그 핵폭탄급 공약이라고 저는 충분히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 이렇게 되면 이제 뭐 지금 현재는 김포만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만은 김포 외에 서울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기초자치단체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이 자치단체들은 뭐 이 기회에 우리도 그러면 지금 뭐 경기 북도 남도 나누느냐 뭐 이런 게 논란이 되고 있잖아요. 예. 경기 북도나 뭐 경기 남도에 들어가는 것보다는 그러면 차라리 서울특별시민이 되는 게 훨씬 나은 것 아니냐라는 생각을 저는 그 주민들이 할 거라고 보거든요. 예. 이렇게 되면 이제 국민의힘으로서는 그런 주민들의 표를 모을 수 있는 계기가 되는 것이고, 자, 저는 뭐 홍익표 원내대표가 뭐 논의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면서 뭐 행정대개혁 얘기를 하잖아요. 예. 저는 이거는 내심 반대하는 거라고 봅니다. 그래요? 찬성이 아니고요. 어허.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런 국민의힘의 공약에 자기들도 참여를 해서 이 김포 서울시 편입 같은 거를 행정대개혁이라는 이름으로 약간 물을 타서 이 득표력을 좀 감소시키겠다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이게 뭐 국민의힘만 그러니까 이게 추진하는 게 찬성이 아니라, 아닙니다. 우리도 추진하려고 했는데 알고 봤더니 문제가 있네. 우리는 행정대개혁이다 뭐 이런 식의 이제 다른 포장으로 이걸 자기네들이 가져오려고 하는 거죠. 이 이슈를. 예.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아마 총선 때까지 계속해서 논란이 여야 간에 벌어질 것이고, 이미 이니셔티브는 국민의힘이 쥐었기 때문에 아마 민주당은 어정쩡한 상태에서 끌려갈 가능성도 있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자, 그런데 의미가 있는 건 뭐 다른 걸 떠나서 그동안은 총선 이슈로 이재명 사법 리스크 같은 게 줄을 이뤘다면, 이런 네거티브가 아니라 지역 주민들과 직접 관련 있는 공약, 이게 지금 나왔다는 거예요. 요건 어떻게 보십니까? 제가 볼 때는 굉장히 국민들께 어떻게 보면 신선해 보일 수 있을 정도의 저는 공약이 나왔다라고 보여지고요. 근데 사실 이게요, 무슨 총선을 딱 바라면서 이걸 한 건 아니에요. 제가 좀 속사정을 좀 알거든요. 예. 사실은 이걸 맨 처음에 이 원인을 쏘아 올린 분은 김동연 지사예요. 예, 그 부분은 저희들이 잠시 뒤에 준비했습니다. 네. 그러면 결과적으로 뭐냐면 김포시 입장에서는 지금 김포시장은 국민의힘인데 김포의 국회의원 2자리거든요. 예. 2석은 민주당이에요. 근데 지금 김포시장 입장에서는 당장 이렇게 북부에 속하게 되잖아요. 자기네들이. 만약에 그대로 간다면, 김동연 지사 입장대로 간다면. 예, 북부에 간다면? 예, 그러면 자기만 외딴섬이 되는 거예요, 사실은. 한강이 딱 가로막혀 네, 있어요. 예. 그러면 김포시장 입장에서는 맨날 시민들 만나잖아요. 네. 그러면 이건 아니고 그다음에 김포가 지금 뭐가 문제냐면 교통 지옥이에요. 그렇죠. 예, 그걸 김포시장이 너무 잘 아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될 바에는 우리는 서울시로 들어가서 가는 게 맞지. 우리가 왜 경기 북부에 가느냐. 이런 김포 시민들의 마음이 사실은 시장이 그냥 대변하면서 어떻게 보면 그걸 국민의힘 중앙당과 이걸 정책적으로 우리를 도와주세요. 공약을 걸어주세요. 이렇게 하면서 나온 거지. 사실 이거를 뭐 총선을 목표로 해서 전체적으로 이거를 막 국민의힘이 끌고 가겠다. 이런 건 아니었습니다. 예. 근데 이제 결과적으로 이게 김포가 이제 서울시 편입 이 부분이 이제 국민의힘에서 적극적으로 나오니까 사실 그 근처에 있는 광명이나 고양이나 그러면 우리는 뭐야? 뭐 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 그럼 핵심은 뭐냐?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이 경기 북부 남부 나누는 거는요, 돈이 엄청 많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너무 섣불리 나온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사실 김포 같은 경우는요, 뭐 자세히는 모릅니다만 지난번에도 서울까지 직접 오는 경전철 그걸 추진했었는데 서울역까지 이게 그때 뭐 될 듯 말 듯 하다가 안 됐어요. 그러니까 바로 서울역까지 갈 수 있는 게 한번 놓쳤고, 그래서 지하철을 또 연장하자고 했는데 김포로 그냥 오는 게 아니라 부천을 거쳐서 와야 된다. 옆에 또 부천이 있거든요. 이런 갈등이 있어요. 그래서 서울에 대한 그런 여망이 큰 곳인데 이 파급력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김포 시민들의 마음을 들었다 놨다 할 정도의 메가톤 이슈죠. 그런데 이게 문제는
김포 문제가 아니라 이제 수도권 전체에 이제 파급되게 생겼고요. 대한민국이 그냥 한마디로 말하면 서울공화국이다 이렇게 말을 지금까지 하고 있었고 이미 수도권이 50%를 넘어간 게 3년이 넘었습니다. 그러니까 점점 더 집중이 되고 있는데 과연 정부 여당이 대한민국 전체의 이런 그 균형적인 발전이나 지역 어떤 지방자치 분권을 고려하고 이야기한 것인가 이제 이런 점에 대해서 이제 문제가 있고요. 이거는 앞에도 말했지만 저번에 유타운 같은 경우도 2008년부터 2017년까지 국민들을 하우스 푸어로 만든 아주 무책임한 공약이었고 당시 2008년 총선에서는 재미를 봤지만 그 자체는 고통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욕망을 부추기는 선동 정치를 시작한다는 것이 여당발 대표에서 그냥 시작돼서 비로소 이제 논쟁이 되기 시작할 건데 이 기회에 대한민국의 어떤 행정 대개혁 문제까지를 포함해서 정말 심도 있게 다룬다면 전화위복이 계기가 되겠지만 이런 식으로 총선에서 한탕하기 위해서 뜻다방 방식으로 이렇게 문제를 제기하면 이거는 지켜보는 국민들이 심판할 수밖에 없는 문제다. 즉 대한민국 전체를 그냥 서울이라고 부르는 것과 똑같이 경기도가 서울이 다 된다는 이런 구상까지를 포함한다면 이건 국민들의 합의가 필요한 거고요. 그렇게 지방화 시대를 강조하면서 윤석열 대통령이 그 위원회를 만들었는데 거기에 아직 논의도 되지 않은 이야기를 여당 대표가 이렇게 터뜨려 버린다면 이거는 정말 무책임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뭐 참고로 요즘만 말씀드리죠. 서울시 면적이 그러면은 어느 정도나 넓으냐. 지금도 넓은데 끝에서 끝까지 한 30km나 되는데 거기서 더 넓혀라는 의견 충분히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참고로 뭐 뉴욕은 서울의 거의 2배 수준이고요. 그리고 영국 런던은 거의 2.5배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정확한 평수는 제가 모르겠습니다만. 자, 그래서 넓힐 여지는 있다는 건데 문제는 이게 서울에 사느냐 아니면 경기도민이냐에 따라서 아파트 집값이 달라질 수도 있대요. 요게 또 이제 주민들한테는 크게 와닿는 건데 자, 전문가들한테 한번 물어봤답니다. 기자들이. 지금 전문가들은 그럼 김포 집값 어떻게 전망한대요? 이게 행정구역이 바뀌게 되는 이슈이기 때문에 그 문제는 집값이랑 직결되는 거라고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김포가 서울로 편입이 된다고 하면 최소 기본값으로 3억 정도는 널뛸 수 있다. 상승할 수 있다. 지금 이런 전망을 내놓고 있는데요. 어제 저희 취재기자도 김포에 직접 가서 시민들의 얘기를 들어보기도 했는데 이제 시민들은 말씀하신 대로 뭐 김포 골드라인 교통난이 너무 심하고 뭐 의료시설도 대형 병원이 김포에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대형 병원 유치 같은 것들도 될 수 있고 하다 보니까 기대하는 목소리가 많았다고 하고 다만 그리고 또 이제 나아가서 집값 상승의 문제를 기대하는 목소리들도 많았다고 합니다. 예, 물론 그 뭐 기대 심리입니다. 이것도 나중에 이 집값이 어떻게 반영이 될지 다른 쪽은 또 이게 또 어떻게 반영을 될지는 몰라요. 지금 섣불리 투자한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에요. 분명히 그건 전해드리고 문제는 아니 근데 이 얘기가 갑자기 왜 나왔지? 왜 나왔을까? 갑자기 김포를 서울로 간다는 얘기 나 처음 듣는데 이런 분들 많으실 텐데요. 이게요 그냥 어느 날 갑자기 뚝 떨어진 얘기는 아니라고 합니다. 자, 먼저 시작은 경기도였습니다. 경기도가 저 위쪽도 있고 아래쪽도 있잖아요. 의정부, 뭐 포천 여기서 수원까지 성남까지 더 밑에 뭐 용인까지 자 이렇게 나눠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경기를 아예 남도 북도로 나누자는 제안이 공론화돼 왔었습니다. 저 지도처럼. 근데 김포 보세요. 저 왼쪽에. 저 김포는요. 경기 북부의 지도상으로는 가까워요. 근데 김포 남쪽은 인천이에요. 김포 서쪽은 서울이고 김포 북쪽에 가까우니까 그럼 경기 북도로 하면 되겠네. 근데 한강이 있어요. 김포에서 뭐 한강 다리 건너면 되지 생각하시는 분들 많을 텐데요. 서울에서 서울 남북 왔다 갔다 하는 다리는 10여 개, 제가 몇 개인지 모르겠습니다. 꽤 많잖아요. 근데 김포에서요, 저 일산이나 이쪽 그 파주 건너가려면요, 다리가 한 2개, 뭐 몇 개 안 돼요. 다리 놓으면 되겠지 언제예요? 이런 것들 때문에 아니 왜 우리는 섬이 되냐고, 우리 김포는 왜 섬이 되냐고. 그래서 나왔던 얘기가 차라리 서울에 그냥 편입시켜줘.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건데요. 어떻게 분석하십니까? 그러니까 김포는 경기 북부에 있는 다른 그 지방자치단체하고 생활권역이 좀 달라요. 아마 그런 것들이 좀 큰 영향을 미쳤다고 보고 김포시에 사는 주민들의 상당수가 뭐 지금 통계적으로 보면 뭐 거의 뭐 10% 이상이
매일매일 서울로 출퇴근을 한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지금 김기현 대표 말에 따르면 뭐 85%가 이 서울과 연관된 주민들이 있다는 거죠. 예. 이렇게 되다 보면 결국 경기 북도에 포함이 돼 있다면 그거는 뭐 생활권역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셨듯이 바로 섬 같은 그런 이제 기능을 하게 되고 예. 그렇지 않고 만약에 서울권역으로 하면 서울권역에 매일매일 출퇴근하는 사람들의 편의를 이제 제공할 수가 있다는 거죠. 이런 것 때문에 아마 지역 주민들은 뭐 현재 아직 여론조사 결과 같은 건 나오지 않았습니다만은 그냥 그 지역에 있는 정치인들이나 이런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면 지역 주민들은 압도적으로 서울 편입을 찬성한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앞으로 그 지역 주민들의 의견 뭐 이런 걸 들어서 정말 지역 주민들이 우리 서울 편입 찬성합니다라고 한다면 예. 그에 따라서 국민의힘의 공약이 실천될 가능성이 대단히 높아진다. 그러면 이제 민주당은 김동연 지사가 사실 이 문제에 불을 붙였는데 본인 공약입니다. 경기 남도북도 분할이. 예. 그런데 결과적으로 이렇게 보면 김포를 지금 서울에 이렇게 편입시키는 그런 결과를 낳았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예. 자, 그래서 김동연 지사의 반응이 궁금했습니다. 지금은 경기도는 김포시가 경기도에 포함이 돼 있잖아요. 자, 김동연 지사 이런 반응을 보였습니다. 김포 같은 경우는 서울 편입을 희망한다 이런 소식이 좀 전해진 바가 있는데 이건 어떻게 받아들이세요? 네, 그건 아직 진작에 고려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현실성이 별로 없다? 네, 저는 자, 게다가 민주당도 적극적인 건 아닌 것 같았어요. 오늘 협조하겠다, 행정 전반적인 어떤 손을 봐야 된다라고 했는데 처음에는 이렇게 얘기했다니까요. 뜬금없는 발표다. 김기현 대표의 김포 관련 발언이 좀 있었는데. 네, 굉장히 뜬금없는 발표였다. 그리고 이런 행정구역 개편은 신중하게 검토할 사항이다. 네, 는 입장입니다. 왜 뜬금없다고 얘기했을까요? 난감하죠. 그리고 당황스러웠을 것 같아요. 오호. 이거 큰일 났네. 이거 이슈 우리가 뺏겼네. 네, 이런 생각이 다 느껴지잖아요. 그게 왜 그러냐면 지금 일단은 서울시도 서울시 입장에서 김포가 서울시로 편입되는 거가 나쁘지 않을 거예요. 여러 가지 측면에서. 근데 일단은 김포 시민들이 얼마나 좋아하겠습니까? 예. 일단은 자기 집값도 높아지고 여러 가지 이제 혜택이 있으니까요. 그래서 지금 뜬금없다. 그거의 포인트에 맞춰서 살펴볼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누구냐면 그 김포의 갑을 지역의 민주당 국회의원들 반응이요. 지금 반응 나왔어요? 기자분들의. 아직 반응이 없네요. 공식 반응은. 예, 그러니까 반응을 안 하고 있는 거죠. 얼마나 난감하면 지금 반응이 없겠습니까? 이 정도 되면은 반응이 나와줘야 되거든요. 예. 근데 반응이 없는 걸로 봐서 제가 볼 때는 난감한 거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결과적으로 제가 볼 때 민주당은 반대로 가지 않을까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자, 언론도 그 점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오늘자 조선일보 사면 보시겠습니다. 민주당 찬성도 반대도 못하는 상황. 대형 이슈 주도권을 빼앗겼다. 자,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제시한 메가서울 구상에 뚜렷하게 찬성하거나 반대하는 입장을 아직까지 못 내고 있다. 다소 어정쩡한 모습을 보였다라고 분석을 합니다. 민주당 의원들 이른바 선거용 포퓰리즘이다라고 하면서도 당장 우리 주민들이 원하는데 나는 반대한다고 할 수가 없잖아요. 이런 파장을 우려하고 있는 겁니다. 자,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계속 나오는 이야기지만 이건 명백하게 선거용입니다. 선거용은 그냥 사탕발림이죠. 실제 실현 가능성은 거의 없음에도 불구하고 유리하기 때문에 주장하는 뿐이죠. 실제 이게 국회에서 통과까지가 얼마나 어려운 일이고 행정구역 개편이 얼마나 오래 걸리는 건지 다 알고 있는 거고요. 교통 문제 해결을 위해서 또는 땅값이 상승하기 때문에 이제 이런 욕망을 부추기는데 이 욕망 말고 손해보는 것도 있습니다. 사실 특별시로 들어가면 구가 되는데 이 특별시 안에 구는 실제 그 행정의 예산이나 집행은 서울시가 집중돼 있고요. 돈은 그래도 기초 시군구에 많은 부분이 들어가서 예산이 절반 이상 줄어듭니다. 실제로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도 있는 거고 실제 이런 것을 집행해 나갈 때
그 김동연 지사 입장에서는 김포 시만대에서 들어간다는 거 찬성할 수도 없고요. 지금 거론되듯이 뭐 고양, 시흥, 과천 뭐 이런 남양주, 구리 전체가 다 서울시로 편입되는 문제까지를 포함해서 경기도와 서울시를 합치는 문제까지를 이번 기회에 종합적으로 토론하는 게 필요할 것 같고요. 이거는 교훈을 보면 2008년 은평 뉴타운을 보면 됩니다. 그때 민주당이 어정쩡했고 거기에 대해서 뭐 어떤 분들은 찬성하고 어떤 분은 뭐 말도 잘 못하고 그랬지만 결과적으로 보면 국민들이 10년 동안 고통을 받았거든요. 잘 되지도 않을 일을 가지고. 그래서 이때 정치인은 국민을 보고 소신을 가져야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뭐 정치의 유불리를 따져서 절반쯤 찬성하고 절반쯤 반대한다든가 이래서는 안 되고 본인들이 명확하게 대한민국 행정이 어떻게 나가야 되고 대한민국 국토의 균형 발전 또 자치 분권은 어떻게 돼야 되는지 종합적인 토론을 해 나갈 때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민주당의 전반적인 뭐 지금 막 취재가 많이 있을 것 같은데 최지영 기자 취재해봤을 때는 어떤 반응이 많다고 봐요? 일단 지금 계속 말씀 주셨던 김동연 지사가 주장했던 경기 남북부를 나누는 안, 이 안은 지금 경기도청에서 이미 오래전부터 의원실 마와리까지 돌면서 의원실 곳곳을 다니면서 엄청 설득 작업을 했었다고 해요. 어허. 그런데도 아젠다 세팅이 못 됐던 데는 그 북부, 특히나 북부에 있는 경기도 의원들이 북부 편입을 반대를 한 거예요. 사실상 별로 달가워하지 않는 게 그렇죠. 그러니까 북부는 아무래도 남부보다 더 낙후되어 있는 상황이고 하다 보니까 굳이 뭐 고양이나 이런 뭐 100만 인구가 넘는 그 시가 고양시가 뭐 북부로 편입돼서 오히려 그 이미지를 추락시킬 필요가 있느냐 이렇게 해서 호응을 제대로 안 해줬기 때문에 지금 김동연 지사가 주장하던 바는 제대로 이루어지지가 못한 상황에서 그건 그거대로 제대로 못했는데 근데 이거를 아이디어 삼아서 오히려 여당이 지금 이슈를 선점해가고 메가시티로 키우겠다 서울을 이렇게 해버리다 보니까 지금 민주당 입장에서는 뒤늦게 지금 개입을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오늘 아침에도 그 민주당 정책위의장과 통화를 해봤더니 그 아까 말씀하신 대로 김포에 지금 민주당 의원 2사람이 아직까지 입장을 안 내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예, 정미경 의원님 말대로 예, 저도 오늘 아침에 연락했을 때 당연히 답이 없었거든요. 예. 그런데 이제 정책위의장이 취합해서 그 두 명의 의원들과 대화를 해본 바로는 예? 지역 주민들과의 의견 수렴이 제대로 이루어지기만 한다면 언제든지 할 수 있다 이런 입장 표명을 두 민주당 의원이 공식적으로 정책위의장한테 했다고 하더라고요. 의견 수렴이 이루어지기만 한다면 예, 말씀하신 대로 김포시가 이렇게 고립되는 문제를 초래할 수는 없고 당장 총선도 임박했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 이슈는 조금 따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도래하지 않았나 지금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다만 이제 의원 발의 말고 조금 더 이제 행정구역을 바꾸는 일이다 보니까 좀 더 정상적인 절차를 거쳐서 진행해야 된다 이런 전제는 조금 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게 어떻게 진행이 될지는 최병묵 의원님께 이 문제 말씀드리고 이따 같이 질문 드리죠. 자, 뜨거운 이슈가 지금 전개가 되고 있는데 여기서 더 나갈 수 있다는 겁니다. 다른 지역도 검토하겠다는 거예요. 수도권, 아까 김포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광명, 뭐 이런 다른 이 서울 주변에 있는 도시들, 구리, 하남. 자, 그 얘기 들어보시죠. 김포를 우선적으로 생각하고 나머지 지역은 지역에 그런 요구가 있을 때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검토할 생각입니다. 다만 이제 지역민들이 요구 있어야 되겠죠. 자, 그러니까 지금 이 뭐 광명이나 구리, 하남에 계시는 분들은 아니 왜 김포만 해줘요? 우리도 서울 가까운데 나도 서울 생활권이랍니다. 나도 서울로 출퇴근해요. 광명은요 02로 시작해요. 전화번호도. 과천도 전화번호도 똑같아요. 02로 시작하는 거는. 근데 우리는 서울 사람이 아니잖아요. 우리부터 해줘야지. 이런 얘기 나올 것 같거든요. 근데 지금 이제 다 나올 수는 있는데요. 제가 이제 말씀드리면 김포는 지금 여러 가지로 봤을 때 그런 특수성 일단 뿜어져 나왔잖아요. 예. 근데 이 절차가 그렇게 복잡해 보이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김포만 일단 놓고 보면 예. 일단 먼저 시작했으니까 저는 김포를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먼저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우선적으로. 예, 우선적으로. 그게 왜 그러냐면 일단은 김포 시민들의 그 이제 투표나 내지는 여론조사를 해야 되는 게 먼저예요. 예. 그러면 그게 의견이 이제 어느 정도 취합이 되면 예. 그게 서울시 의회로 가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서울 시민들은 굳이 투표를 안 하셔도 되는 방법이 있는 거예요. 그럼 의회에서 결정해 주면 사실은 절차가 그렇게 복잡해 보이지는 않습니다. 만약에 의원 입법이 통과가 되면은요. 예. 근데 아까 말씀하셨지만 사실 민주당 중앙당의 입장과 그 민주당 김포 국회의원 2사람의 입장은 좀 달라 보여요. 왜냐하면 그 어떻게 다를까요?
민주당 김포에 있는 국회의원 2자리 그 민주당 의원들은 사실은 김포 시민들이 다 원하는데 자기들이 그 지역에서 국회의원 시민을 자기네들이 대표하겠다고 나오는 사람들이 우리는 서울 편입 반대한다 이렇게 할 수 있을까요? 아무래도 지금 얼마 전에 김포시장은 또 국민의힘이 됐기 때문에 지역의 위기감도 있을 텐데. 네, 제가 볼 때는 그렇게 해갖고는 뭐 나 떨어지겠다 뭐 이런 거니까 민주당 입장에서는 국회의원 후보자들 입장에서는 그럴 것 같아요. 근데 또 중앙당 입장은 다른 거고요. 그 다음에 요게 먼저 어느 정도로 해결이 되는지 하나씩 국민의힘은 차근차근 나가야 된다고 봐요. 왜냐? 신뢰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죠. 해준다고 했다가 또 안 할 수는 없으니까. 자, 이렇게 이제 전반적으로 총선까지 이 문제 어떻게 전개될까요? 민주당은 결론적으로는 아마 이 문제에 찬성할 수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민주당 지지자들이 이 문제를 총선용이다 이렇게 지금 공격하고 있는 거잖아요. 총선용 뭐 얄팍한 무슨 그 공약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게 민주당 지지자들의 대세이기 때문에 자, 그런 민주당 지지자들의 요구를 민주당 중앙당에서 그건 아닙니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그러나 민주당의 김포 지역 국회의원은 달라요. 그건 유권자들이 원하는 거니까. 거기는 거기대로 뭐 따라갈 수밖에 없고 중앙당은 중앙당대로 당 전체의 지지 움직임에 편승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그러면 이렇게 될 경우에 이제 일반 유권자들, 서울 주변에 있는 기초자치단체의 일반 유권자들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민주당은 반대하는구나 라고 저 인식을 할 가능성이 좀 대단히 높다고 봐요. 이런 어정쩡한 상태가 앞으로 총선 때까지 아마도 계속되는 가운데 국민의힘은 국민의힘대로 계속 추진할 거예요. 그럼 민주당은 막지도 못하고 그렇다고 거기에 동승할 수도 없고 이런 어정쩡한 상태인 가운데에 총선을 치를 것이다. 제일 무서운 거는 김포 안 해줘? 그럼 우리도 안 되겠네. 우리 광명도 안 되겠네. 그런 상태에서 총선을 치르면 어떤 결과가 나올까? 아마 뉴타운 그 열풍과 비슷한 결과가 나올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예. 자, 그런데 지금 당장 문제 국민의힘에서는요. 수도권의 어떤 김기현 대표가 수도권 출마 얘기 나오면서 이 얘기를 뚝 던졌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것보다는 일단은 영남권 의원들 반발을 잠재우는 게 우선인 것 같습니다. 인완혁 신위원장 낙동강 발언. 지금 영남권 의원들은요. 아니 왜 우리한테만 뭐라고 합니까? 반발이 아주 심상치가 않다고 합니다. 뭐 탈당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어요 지금. 예, 맞습니다. 이제 최근에 그 영남권 출신의 이제 국민의힘 중진 의원들이 만찬을 가졌다고 합니다. 이 만찬 자리에서 이제 복수의 참석자들이 전한 얘기에 따르면 영남 스타들 경쟁력 있는 사람들이 서울 험지에 와야 된다. 이런 인효한 혁신위원장 인터뷰에 대해서 분노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만약에 당에서 이제 수도권의 전략 공천을 하게 될 경우에 탈당을 하고 무소속으로 출마하겠다.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당이 낸 후보를 이겨버리고 영남을 아예 그냥 피바다로 만들어 버리겠다 이런 격한 반응까지 나왔다고 합니다. 이야, 글쎄요. 나는 왜 피 흘리게 하느냐? 난 여기서 이렇게까지 정치 열심히 해왔는데 내가 무슨 잘못하고 있느냐? 이런 영남권 중진들의 반발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지금 그 당의 혁신을 해야 되는데 공천 문제로 이제 이게 불이 옮겨 붙어 버렸습니다. 아직 뭐 5개월 남아 있는 상황에서 보면 죄송합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그러니까 인적 어떤 교체보다 더 중요한 게 이제 그 국민의힘의 지금과 같은 뭐 어떤 공약이 선거용이든 어쩌든 좀 더 정책적 이런 게 제시돼야 되는데 그렇게 된 측면. 그다음에 이제 어쨌든 정치의 이런 대결 정치라든지 이런 시스템을 어떻게 좀 바꿀 것인가 이제 이런 쪽이 아니라 물갈이로 갔는데 이 물갈이가 만약에 우리가 이제 국민들이 생각할 때는 상급수가 2급수가 되거나 1급수가 돼야 되는데 영남 중진들 입장에서 보면 이 물갈이는 오히려 4급수나 뭐 이런 좀 행편없는 물갈이가 될 수 있다. 즉 말하자면 뭐냐면 용산 대통령실이 이야기하는 사람들 또는 검사들이 그 지역에 오고 오히려 지역을 열심히 했던 사람들이 배제되는 거 아닌가 이제 이런 그 염려가 같이 있는 거죠. 그런 반발이 실제로도 나오고는 있어요. 예, 그렇기 일각에서. 때문에 이제 이 영남의 어떤 이런 물갈이나 중진들을 이렇게 하면서 실제 구체적으로 어떻게
그 대안은 누군지 이런 건 이야기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렇게 이제 하니까 그런 점에 대한 뭐 반발인데 이거는 지금 현재 그 공천이라면 최소 3개월 이상 남아 있기 때문에 이 현상은 그냥 국민의힘의 자중질환과 어떤 힘의 관계, 즉 대통령실의 당과의 수직 관계 이런 걸 정리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야기가 계속 나온다면 지금과 같은 반발이 계속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정미경 의원님. 하나만 먼저요. 하면 사실 저 영남 뭐 피바다 얘기를 한 영남 중진이 누군지는 모르겠으나 우리 한번 지난 총선 때 보시죠. 홍준표 대구시장이 사실은 공천에서 그 공천을 못 받았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탈당을 해서 무소속으로 출마를 했거든요. 예. 그 아마 그 표 차이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겨우 당선됐습니다. 겨우. 1번 아니면은 힘들고. 겨우 당선됐다니까요. 그러면 그 영남의 중진이 어떤 사람인지 모르겠으나 그 사람이 만약에 공천을 못 받았다고 해서 탈당해서 무소속으로 만들었을 때 그 지역구가 정말 그 사람 표현대로 피바다가 될 것이냐. 저희들의 경험으로 보면 그런 일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홍준표 대구시장도 겨우 당선됐다니까요. 예. 그때 거의 떨어질 뻔했어요. 예. 그게 영남이고 이 입장이 민주당이 호남에 가면 또 비슷한 상황이 됩니다. 그렇게 함부로 얘기할 거 아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자, 지금 영남권 의원들의 반발, 수도권에서 정치하신 분 입장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실은 그냥 이거는 맨날 총선 때만 되면 나오는 얘기인데요. 그냥 말로만 들으면 그럴듯해 보이고 되게 좋아요. 근데 이제 만약에 이렇게 되려면 막 자발적으로 영남 의원님 스타들이 정말 자발적으로 한 20명, 30명 와 우리 전부 다 수도권으로 간다. 막 전반적으로 국민들이 야 이거 진짜 변했네 당이. 이러면 효과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렇지 않고 뭐 한두 명, 오내, 마내, 실내 지금 이런 말들이 당내에서 일어나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사실 거의 의미가 없고 더 저는 나빠진다고 보고요. 또 사실 또 영남에서 올라오셔가지고 수도권에서 경쟁력이 있다라고 말하기도 사실 좀 어렵죠. 이 당에서 이 험지론 나오는 게 아무래도 지금 말씀드렸던 대로 반발이 크다 보니까 지금 험지 출마론이라고 얘기를 하지 않고 이 메가 서울, 그러니까 경기권역까지 서울에 편입시키는 이 지역구에 지금 당에서 밀어주는 지역구에 그 영남 의원들 내지는 낙동과 하류에 있는 의원들을 불러 올리겠다 이런 프레이밍으로 조금 전환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이제 차출해서 그러니까 수도권 험지에 나가서 하라 하면 지금 이런 식으로 텃밭을 무시하고 잘 챙겨주지 않는다라는 반발이 있다 보니까 우리는 이제 험지 출마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고 물갈이론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고 이렇게 우리가 당 차원에서 띄우는 어젠다에 대해서 중진들이 나서서 좀 도와주고 여기에 또 오히려 스타들을 배치하겠다 이런 방식으로 조금 재정립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잠깐만요. 한 가지 질문을 던지겠습니다. 자, 인유한 위원장도 그랬죠. 영남의 스타 의원들 험지 출마 얘기했어요. 그러면서 지금 이제 취재현 기자가 얘기한 것처럼 메가 서울 지금 수도권이 이제 분위기 좋아지니까 그럼 여기에 수도권에 한번 나가시면 어떻겠습니까 했는데 진짜 영남의 스타 의원들이 몇 명이나 될까요? 그러니까 뭐 김기현 의원, 부영호 의원 있지만 재선 3선에도 이름도 모르는 사람이 있거든요. 인유한 위원장이 얘기한 스타 그래서 이제 2명을 거론했는데 김기현 대표하고 조호영 의원 그게 사실은 저는 하나라고 봅니다. 하나. 김기현 대표의 문제죠. 김기현 대표 한 명만 거론하기가 조금 머쓱하니까 이제 조호영 의원이 거기 끼워 들어간 거고 그러면 그냥 김기현 대표가 뭐 본인이 불출마를 하든 아니면 수도권 어디로 가든 뭐 이럴 경우에 아마 수도권 험지 차출론 뭐 이런 것들은 일반적으로 유권자들한테 성공했다는 평가를 받을 거예요. 예를 들어서 김포를 서울로 편입하는 이슈를 가지고 김기현 대표가 김포에 출마할 수도 있는 거예요.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고 이미 그런 기사들이 각 언론 매체에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예. 이 귀추가 주목됩니다. 어제 한 최고위원한테 똑같은 질문을 했는데 아직까지는 이제 답변을 못 했는데 자, 최지원 기자 하나만 짧게요. 자, 김기현 대표는 공식적으로 제안 오면 내가 대답해 줄게요 하고서 아직 대답을 안 하고 있어요. 아직 공식적으로 제안을 안 했나 봐요. 그렇죠. 일단 근데 보통 인선 이렇게 얘기를 할 때는 언론에다 먼저 띄우고 이제 대중들의 반응을 좀 더 살펴본 다음에 구체적인 작업에 들어가는 거다 보니까 가뜩이나 이제 선거를 지휘해야 하는 대표의 이제 지역구 문제를 결혼하기는 지금은 다소 시기가 이른 것 아니냐 이런 반응인데 저는 개인적으로 조금 이제 신기했던 부분이 이제 김기현 대표를 수도권으로 올려야 한다. 험지 출마론 대표한테까지 가게 되니까 갑자기 이 메가 서울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이제 김기현 대표의 지역구 이동 문제가 싹 사라졌고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게 또 그러면서 이 메가서울은 당 지도부가 주관하는 거잖아요. 혁신위가 아니고. 그러니까 인요한 혁신위도 힘이 조금 빠진 모양새가 됐고 오히려 김기현 지도부에 더 탄력이 붙는 모양새가 되면서 김기현 대표의 이제 험지 출마 내지는 이제 희생하는 그런 그 역할 분배에 대해서 다소 이제 좀 얘기가 수그러든 지금 그런 상황이 된 것 같아요. 이거 시간 없는데 이거 자꾸 질문이 계속 늘어지네. 하나만 더 질문드리죠. 자, 김기현 대표가 그러면 수도권으로 올라온다. 그럼 수도권에 있는 인천에 있는 이재명 대표는 지방으로 가야 되는 것 아니냐. 그러면서 뭐 안동 얘기도 나오고 뭐 여기저기 얘기 나오던데 그거 취재했습니까 혹시? 근데 아마 이재명 대표는 전혀 이제 다른 지역구는 염두에 두고 있지 않는 것 같고요. 이제 선택지는 개항에 그냥 일단 기본 전제는 개항에 다시 재선 도전하는 건데 남은 선택지 하나는 출마를 포기하는 것, 이게 불출마를 선언하는 것 그거 하나만 있는 것 같고 대표가 직접 다른 험지에 재출마하고 이런 모습은 생각하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저는 뭐 이재명 대표가 불출마할 가능성은 제로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재명 대표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재판 이 리스크를 방어를 해야 되기 때문에 국회의원 배지가 없으면 그 방어가 힘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럴 가능성 없다고 본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어쩌면 정치인들은 정말 출마를 한다는 건 국민들한테 잊혀지지 않고 계속 남아있기를 바라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퇴임 후에 잊혀지고 싶다라고 했던 분이 있죠. 바로 문재인 전 대통령. 그런데 최근에 여러 그 대외적인 활동을 적극적으로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저런 얘기들이 슬슬 또 나오는데 이번에는 달력입니다. 달력. 온라인에서 뜨거운 설전까지 벌어지고 있다고 하던데 아니 최지영 기자, 달력이 뭐가 문제인데요? 이게 가격이 비싸다는 것 때문이죠. 얼마나 하길래? 지난 2023년에도 똑같이 달력을 2종으로 판매를 했는데 이 2종 세트가 23,040원이었어요. 근데 올해 2024년도 달력 세트를 4종으로 늘리면서 가격이 64,800원으로 3배 가까이 인상을 했거든요. 야, 달력이 6만 원이 넘어요. 웬만한 그 뭐 탁상 시계보다 훨씬 더 비싸네. 예, 이 4종 세트에 이제 들어가는 게 벽걸이 달력이 있고 탁상이 있고 인력 그리고 또 평산 책방 친구들 소형 탁상 달력 그러니까 조금 더 탁상 달력인데 좀 작은 버전 이렇게 해서 4가지 세트로 구성을 했다고 하는데요. 그 뭐 일부 사이트에서는 또 특별 사은품이라고 해서 문재인 커피 드립백 세트 이 한정판 세트 구성까지 하면서 다소 이게 너무 영리적으로 지금 취하는 것 아니냐. 지금 달력 사면 커피도 줘요? 예, 그 커피를 한정판 세트 구성에 포함을 시킨다 합니다. 이게 그렇게 하기 때문에 지금 가격이 크게 뛴 걸로는 보이는데 이게 지금 5만 원이 넘잖아요. 달력 4개에 5만 원이 넘다 보니까 너무 비싸다. 지금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사실은 작년 달력 나올 때도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오히려 가격을 올렸네요. 그렇죠. 아니 이제 그 여러 종으로 이제 달력을 구성을 하면서 이제 가격이 오를 수밖에 없었을 거로 보이는데 뭐 여러 인건비도 오르고 재료비도 오르고 뭐 그랬을 텐데 그럴 경우라도 일반적으로 캘린더의 가격이라는 게 있어요. 근데 이제 전직 대통령이잖아요. 전직 대통령으로서 이 부분이 사실은 그 본인이 뭐 어떤 봉사 차원에서 뭐 정말 최소한의 이익만 남기고 뭐 이런 걸 한다고 그러면 모르지만 보통 사람들의 눈에 이거는 완전히 장사네. 6만 원이 넘어요. 장사네라는 느낌을 주고 있기 때문에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거죠. 옛날에는 막 은행에서 달력 주면 서로 받으려고 했는데 요즘엔 저도 잘 안 받거든요. 달력이라는 게. 물론 뭐 의미가 있는 건 뭐 다르겠습니다만 문재인 전 대통령 지지자들에게는 그런 의미가 있긴 하겠죠. 최지영 기자, 혹시 그 뭐 커피 드립백 커피도 준다는데 문재인 전 대통령이 뭐 로스팅을 직접 하는 건가요? 무슨 특별한 의미가 있는 거예요? 제 생각에는 아마 그 문재인 대통령이 그 남북 정상회담 하고 그럴 때요. 그 문재인 티, 문재인 커피 이게 왜 그 청와대에서 내는 음료라고 해가지고 청와대 재임 시절에도 좀 유명했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름까지 붙었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그래서 아마 지금 문재인 커피라는 게 나온 것 같고요. 대통령이 어떤 커피를 즐겨 먹는지 대통령 평소에 또 커피도 즐겨 해서 참모들이랑도 아침 시간에 주로 커피를 많이 마셨다는 일화가 있기 때문에 그런 연장선상에서 대통령이 즐겨 마시는 커피 이런 좀 이니셔티브를 부여해서 지금 판매에 한정판으로 넣는 것 같습니다. 예, 물론 가격이라는 건 사는 사람이 만족하면 가격으로 형성이 될 수는 있다라는 점까지는 말씀드리지요. 비싸다, 싸다는 사는 사람이 결정하는 걸일 수도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전 펜싱 국가대표 남현희 씨 어제 결국 조 씨가 체포가 됐죠. 결혼 상대였던
죄송합니다. 전 씨, 전청조 씨가 체포가 됐습니다. 게다가 거주지도 압수수색을 당했습니다. 남현희 씨는 전 씨를 고소했습니다. 근데 왜 고소했느냐? 두 사람이 말이 서로 다르기 때문입니다. 남 씨는 심지어 거짓말 탐지기 조사도 요청했다고 합니다. 전정원 기자입니다. 검은색 후드에 모자를 눌러 쓴 여성이 경찰 호송차에서 내립니다. 남현희 씨의 전 애인 27살 전청조 씨입니다. 사기 혐의 인정하십니까? 남현희 씨랑 수익금 나눴다고 사기 혐의를 받는 전 씨가 오후 4시쯤 경기도 김포 친척집에서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전 씨는 강연 등을 통해 알게 된 사람들에게 접근해 투자하라고 유혹해 돈을 가로채고 수천만 원 대출도 유도한 혐의를 받습니다. 경찰은 체포영장과 통신영장 등을 발부받아 전 씨의 신병을 확보했습니다. 남 씨와 함께 지낸 것으로 알려진 서울 송파구 최고급 아파트와 전 씨 어머니 거주지 등도 압수수색했습니다. 어떤 자료 확보했을까요? 확인하려고 온 거예요. 남현희 씨는 사기와 사기 미수 등 혐의로 전 씨를 고소하며 거짓말 탐지기 조사도 경찰에 요청했습니다. 경찰은 전 씨가 호화 생활에 사용한 자금의 출처를 추적하면서 조사 결과에 따라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입니다. TV조선 전정원입니다. 자, 그런데 어제 눈에 띄는 체포 장면이 있었습니다. 보통 남성 피의자는 남성 경찰이, 여성 피의자는 여성 경찰이 호송을 하는데 전 씨는 여성 경찰이 호송을 했어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전적으로 뭐 여성이다라는 것을 들어주는 예가 아닌가 싶은데요. 지금 검거되는 전 씨, 후드티 모자를 눌렀었고 마스크로 얼굴을 가렸습니다. 손에는 수갑을 찼고요. 양쪽에 지금 여장 경찰이 양쪽에서 이 전 씨 손을 잡았어요. 예. 이것으로 보면 이제 여성으로 전제를 하고 조사를 받는다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런 것까지 지금 따지고 있습니다. 자, 여성인지 남성인지. 자, 이런 가운데 전 씨에게 혼인빙자 사기를 당했습니다라는 사람이 또 나타났대요. 남현희 말고 또 있었대요. 근데 그때는 여성이라고 사기를 쳤답니다. 이게 언제였느냐? 남현희 씨와는 남자로 만나고 있던 바로 그 시기에 여성이라고 또 사기를 쳐요? 예, 지금 한 30대 남성이 전청조에게 혼인빙자 사기를 당했다고 고소장을 접수했는데 몇 달 전에 알게 됐다고 합니다. 몇 달 전이면 사귈 때잖아요. 예, 전청조가 남현희 씨하고 결혼한다고 막 그렇게 얘기가 나오던 그 시기인데 그때는 이제 전청조는 남자라고 했었고 근데 이 30대 남성한테는 전청조가 왜 그 휴대폰에 그 데이트 어플 있잖아요. 그걸 통해서 여성으로 접근을 했다고 합니다. 여성으로 접근해서 이 남성한테 결혼하자고.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돈을 수천만 원을 받았다고 합니다. 이 남성은 이 전청조하고 전청조를 여성이라고 믿으면서 최근까지도 연락을 주고받았다고 합니다. 근데 지금 논란이 이렇게 막 터졌잖아요. 이 뉴스를 보고 내가 속았구나. 이 뉴스 보고 알았대요? 요번에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번에 경찰에 신고를 했다는 겁니다. 세상에. 그러니까 얼굴이 공개가 되니까 여성이라고 했는데 여성 맞잖아. 근데 왜 갑자기 남성으로 너 남현이랑 결혼을 해? 이래서 알았대요. 자, 한쪽에서는 여성으로, 한쪽에서는 남성으로 남현희 씨와 만났다. 자, 근데 여기서부터 또 이 방송하기 좀 어려운 불편한 단어들이 나와서 남현희 씨 인터뷰로 그 과정을 조금만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정말 그냥 가족 같은 친구로 지내다가 그런 감정이 있는 상황에서 어느 날 이제 제 옆에 누워서 이제 본인이 남자라는 거를 노출을 시킨 거죠. 근데 그 노출이 보여주는 노출이 아니라 제가 좀 당황스러운 성전환 수술을 했다는 부분이 조금 당황스럽기는 했는데요. 저는 실제로 보지는 않았어요. 왜냐하면 제가 그걸 보게 되면 저도 어떻게 마음의 변화가 생길지도 몰랐고요. 조금 무서웠어요. 네, 참. 그러니까 뭐 여성이라고 하고 한쪽에서는 남성이라고 하고 혼인빙자 한 거잖아요. 사기도 한 거고 뭐 조카한테 뭐 폭행을 했나 뭐 이런 얘기도 있었고 도대체 지금 혐의만 몇 개인 거예요?
지금 동시다발적으로 고소건과 고발건이 접수되고 있고요. 앞으로도 또 접수될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 것이 우리가 이제 사기의 습격성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습관적으로 이렇게 사람들한테 사기 행각을 벌여서 돈을 탈취하거나 편취하는 수법을 쓴 것 같습니다. 예. 일단 처음 시작은 김민석 서울 강서구 의원이 사기 및 사기 미수죄로 이제 고발한 사건으로 이제 이거는 피해자가 있는 사건이구나 알려지고 있었는데요. 예. 그 이후에도 이제 뭐 앱을 개발한다 이런 투자 명목으로 돈을 받았다라는 고소장이 접수된 상황이고 아까 보신 분처럼 또 언론 보도를 알고 또 고소장을 접수한 사람들이 있는데 이것 사기죄 이외에도 지금 스토킹 처벌법 위반도 조사 대상이고요. 그러니까 밤에 이제 남 씨의 어머니 집을 찾아가서 주거 침입을 하고 원하지 않는 이제 연락대를 취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나아가서는 이 남 씨의 조카를 중학생입니다. 미성년자인데 골프죄로 때렸다 이런 혐의도 받고 있고요. 아이고. 아동학대죄도 지금 입건된 상태라고 하는데 제명도 굉장히 많을 뿐만 아니라 피해액이 5억 원을 넘어가면 이 사기도 특경법이 적용돼서 굉장히 엄중하게 처벌될 중형이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현재 앞으로 이 수많은 피해자들을 조사해 나가려고 한다면 수사기간도 상당히 걸릴 것 같습니다. 예. 자, 그러면 뭐 누구까지 이른바 뭐 누굴 팔아서 사기친다고 하잖아요. 누구까지 거론이 됐느냐 구체적 증언을 들어봤더니 이름만 대면 알 수 있는 유명인들 이름이 막 턱턱 나왔어요. 네, 그렇습니다. 전청족 씨가 뭐 나 이렇게 유명한 사람하고 같이 일한다 뭐 이런 식으로 거짓말을 한 건데요. 예. 대표적으로는 지금 정신과 전문의인 오은영 박사님을 들먹였어요. 야. 이 펜싱 학원에서 만나게 된 학부모들이나 이제 관련자들에게 자녀들을 아이비리그에 펜싱을 비롯한 여러 가지 스포츠를 넣어서 아이비리그를 보내줄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을 만드는데 예. 그 멘탈 코치는 오은영 박사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혹하는 거죠. 혹하는 거예요. 그래서 1인당 비용은 3억 원이다라고 얘기하니까 너무 비싸잖아요.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제 관심을 갖는 또 학부모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기서 끝난 게 아닙니다. 이부진 호텔 신라 사장 예. 또 너무 친하다, 절친이다. 만나서 이런저런 의견을 많이 듣고 이런저런 추천도 받았다라고 얘기하는데 예. 그 내용이 너무 구체적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믿지 않기가 좀 어려운 그 정도로 좀 친분을 과시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유명한 사람들을 얘기함으로써 나는 이런 사람이야, 난 클래스가 달라 이런 표현을 하면서 나를 믿어도 된다라는 신뢰감을 주려고 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예, 참 그러니까 또 이런 피해자들이 생기는 겁니다. 자, 그런데 또 새롭게 들려온 소식이 있는데 두 사람만의 문제인 줄 알았거든요. 근데 이게 좀 커지는 것 같아요. 남현희 씨가 이번엔 전총조 엄마를 스토킹으로 신고를 했다고 그래요. 이건 또 무슨 얘기예요? 예, 남현희 씨가 지난 월요일에 전청조의 어머니를 스토킹 혐의로 신고를 했는데 예. 왜냐하면 이제 그 어떤 사람이 자기가 전청조의 어머니라고 하면서 남현희 씨한테 만나서 대화하자라고 하면서 낮부터 밤까지 20여 차례에 걸쳐서 계속해서 연락을 했다고 합니다. 오호. 전화도 하고 메시지도 보내고 예. 그래서 남현희 씨가 만나자는 거에 응하지 않고 스토킹 혐의로 바로 신고를 한 거예요. 예. 그래서 자기가 전 씨의 어머니라고 주장하는 연락한 그 사람이 누굴까라고 많은 사람들이 궁금했었는데 경찰이 조사를 해보니까 예. 실제 전청조의 어머니가 맞았다고 합니다. 아, 그래요? 그렇습니다. 자, 잠시 뒤에 전청조 씨의 엄마도 전청조가 자기 그 명의로는 돈 거래 못 하잖아요. 누군가에는 도움을 줬을 거라는 겁니다. 그 부분에서 지금 경찰이 들여다보는 지점이 있어요. 잠시 뒤에 말씀드리고. 문제는 전청조가 체포가 됐는데 그 전까지는 뭐 언론사랑 인터뷰도 하고 여유를 부렸습니다만 본인은 당장 도망가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전청조가 이것까지 계획을 했대요. 뭐를요? 바로 밀항입니다. 언론 인터뷰를 통해서는 반성한다, 죗값을 달게 받겠다라고 직전에 인터뷰를 했지만 사실은 뒤에서는 밀항 브로커를 찾으려고 지인들을 수소문했다라는 거고요. 밀항을 하려고 했군요. 네, 실제로 이 브로커를 통해서 돈을 먼저 선입금해야지 이제 밀항을 해줄 수 있다라는 조언을 듣고 이 돈까지 마련한 방법을 구상했다라는 후문까지 들리고 있는 상황인데요. 사실 전 씨의 그 지금의 처지를 보시면요. 2년 6개월인가요? 교도소에서 복역
구속하고 나왔잖아요. 예. 그리고 2년이 지나지 않았다는 것은 현재 누번 기간이라는 겁니다. 어허. 누번 기간은 이제 교도소 출소 이후에 3년 안에 이제 재범을 하는 경우에는 형의 2배까지 가중 처벌할 수 있다. 그렇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그렇다면 특경법상 사기면 거의 10년 이상 가까이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고 지금 계속 피해자가 많고 예. 그 재범 가능성이 굉장히 우려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본인 역시도 중형을 피하기 어렵다라고 판단한 것 같고요. 예. 그리고 죗값을 받겠다고는 했지만 사실 피해자들한테 돈을 변제해 줄 수 있는 능력도 전혀 없는 상황입니다. 합의가 안 된다고 한다면 감형받을 여지도 없어지는 것이겠죠. 그래서 뒤로는 밀항을 계획해서 도망갈 계획이 있었다는 건데 다행히 신속하게 체포영장이 집행이 됐습니다. 예. 자, 결국 밀항 계획은 실행하지 못했습니다. 왜 실패했을까? 그 중에 하나는 바로 돈이 없다는 점이겠죠. 전총주에게 돈줄이 되는 건 자신의 명의가 아니라 또 다른 핸드폰을 이용한 거래를 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합니다. 자기는 지금 사기범이니까 뭐 자기 이름으로는 할 수 있는 게 몇 개 없겠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 이름을 다른 핸드폰으로. 자, 그런데 전총조가 그렇게 필요로 했던 그 핸드폰, 이른바 세컨폰이라고 지금부터 부르겠습니다. 이 세컨폰에 비밀이 있대요. 뭘까요? 어떤 점들이 지금 거론되고 있는 겁니까? 네, 일단 이 세컨폰에서 모는 금융 거래를 한 것으로 예측되고 있는데요. 아마도 어머니의 이름으로 하지 않았을까라는 추측은 하고 있습니다. 이 전총조의 어머니죠. 근데 이 세컨폰은 지금 바로 남현희 씨가 가지고 있습니다. 남현이가 갖고 있어요? 아마 그 잠실에 있는 집에 있던 걸 남현희 씨가 가지고 갔다라는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 정확한 뭐 취득 경로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남현희 씨가 가지고 있어요. 정천조가 이 세컨폰을 갖기 위해서 남현희 씨 어머니한테 접근을 했습니다. 이제 본인은 접근이 금지됐기 때문에 직접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경호원을 보냈는데 뭐 당연히 문전박대 당했고요. 아, 그러니까 그런데 그 세컨폰 달라고 갈 수도 있는 거네요. 그럼요. 네. 근데 본인은 이제 그때 스토킹을 하다가 체포됐기 때문에 접근 금지가 돼서 남현희 씨한테 접근할 수가 없어요. 어허. 그러니까 이제 경호원을 보내서 이 세컨폰을 남현희 씨의 어머니로부터 받으려고 했던 겁니다. 근데 이 남현희 씨 어머니가 줄 것이다라고 예측을 했던 것 같아요. 예. 근데 뭐 딸을 위하는 남현희 씨 어머니가 줄 리가 없죠. 그 문전박대를 당한 겁니다. 근데 그럼 전 씨는 왜 남현희 씨 어머니한테 기대를 했느냐? 예. 바로 그동안 남현희 씨 어머니한테도 선물 공세를 해왔던 거예요. 아. 그 남현희 씨한테는 벤틀리를 선물했다는 게 다 알려지고 있잖아요. 예. 이 남현희 씨 어머니한테는 제네시스 차를 선물했다고 합니다. 와. 네, 그리고 용돈도 자주 드렸다고 해서 주지 않을까 내심 기대했으나 실패하였습니다. 자, 그러니까 둘이 이제 뭐 문제가 생겨서 그 잠실에 있는 그 고급 아파트에 살다가 남현희 씨가 나왔어요. 짐을 챙겨서 나왔는데 자기 집만 챙겨서 나온 게 아니라 전총주의 세컨드폰도 갖고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 세컨폰 찾으러 남현희 씨 엄마까지 갔지만 못 받은 겁니다. 자, 이렇게 됐는데 이 과정에 대해서 그러면 남현희는 왜 그걸 남의 핸드폰을 가지고 나왔을까? 그 비밀을 알고 있는 건 아닐까? 이 부분에 이제 관심이 집중되잖아요. 남현희 씨가 비슷한 답변을 했습니다. 전청조의 세컨폰이 있는데요. 그 폰에서 발견했어요. 아, 지금 그러니까 전청조가 폰이 몇 개가 있고 그중 네. 한 개 폰을 그 네. 번호를 이용해서 네. 그리고 일 때문에 휴대폰이 많아야 되는 거라고 하면서 좀 많은 휴대폰을 가지고 있었어요. 예. 자, 남현희 씨가 세컨폰을 챙긴 이유도 그만큼 그 안에 중요한 게 있고 그 중요한 거는 전총주한테도 중요하지만 경찰한테도 상당히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전 씨 측근에 따르면 이 휴대전화에 모친의 공인인증서가 들어있다는 거예요. 본인 명의로 거래가 안 되는 사정이 있었기 때문에 타인 명의, 즉 엄마 명의의 공인인증서로 금융거래를 했을 가능성이 있고요. 특히 이제 사기 행각을 받을 때 일부는 뭐 현금으로 받을 수 있지만 요즘엔 금융거래를 활발하게 하다 보니까 다수의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사기 피해금이 이 핸드폰을 통해서 통장에
보관되어 있을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집착하는 거 아닐까라고 이제 판단하고 있는 것인데요. 특히 이 세컨폰으로 피해자에게 이제 연락을 했다고 한다면 그것을 또 복구해서 실제 사기의 구체적인 물증까지 확보를 할 수 있는 겁니다. 지금 언론 보도를 통해서 내가 이 사람을 통해서 피해를 입은 사실을 인지했다고 하더라도 주변에 이제 좀 창피하거나 피해 금액이 회수되지 않을 것 같아서 지금 고소를 주저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소위 말하는 암수 범죄가 있을 수 있다라는 건데 이 다양한 폰들을 열어보면 숨겨진 피해자들도 지금 찾아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고소된 사건의 증거들도 여기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자, 하지만 일각에서는 이런 의문도 제기합니다. 남현희가 같이 뭐 생활도 같이 하고 결혼도 같이 했는데 과연 처음부터 끝까지 전 씨가 그런 사람인 줄 몰랐나? 전 씨가 저런 사기를 치는데 전혀 모르고 있었나를 주목하고 있습니다. 남현희 씨는 전혀 몰랐다며 명품 선물도 처음엔 거부했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 악마를 제가 믿고 함께 했던 그 시간들이 저 또한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라는 생각이요. 지금 저희 가족들도 피해본 부분들이 되게 많아요. 제 얼굴과 이름이 필요했던 것 같고요. 그거를 이용해서 제 주변 사람들을 타겟으로 삼았던 것 같아요. 저한테 처음부터 명품을 계속 사줬어요. 그 100억 시그니엘 집을 제 명의로 해준다고 해서 제가 해주지 말라고 계속 거부했어요. 저 너무 무섭다고. 그 돈이 무슨 돈인 줄 알고 제가 해요. 자, SNS에 막 이렇게 올렸던 게 아니 저 그게 무슨 돈인 줄 알고요. 저 그거 거부했었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두 사람이 결혼까지 생각했던 사이지만 발표까지 했으니까요. 그런데 나중에는 서로 나는 몰랐다. 아니다. 당신도 알고 있었지 않느냐. 이런 지금 진실 게임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심리 전문가시니까 이 지금 현재 이 남현희 씨의 심리 상태 어떻게 분석하십니까? 네. 남현희 씨는 제가 봤을 때는 이제 개인적인 어떤 상처를 넘어서서 전 국민에게 내가 정말로 피해자다라는 것을 어떻게든지 이제 설득을 해야 되는 상황인 거죠. 완벽하게 피해를 당했다. 나는 이 사람이 정말 이렇게 사기를 치는 사기꾼인지도 몰랐고 이렇게 뭐 나를 여성으로 하는 남성인 줄 알았지 정말 여성인지도 감만 잡고 있었지. 그리고 성전환 수술을 한 줄 알았다. 모든 것은 다 정천조가 사기를 친 것이지 내가 연루된 것이 없다. 나는 완벽하게 피해자도 지금도 이 충격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다라는 것을 얘기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거짓말 참지까지도 동원해 달라라고 요청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네, 그 남현희 씨는 지금 너무 절실하고 절박한 마음으로 본인을 어떻게든지 변호를 하고 사람들이 이제 설득시켜야 되는 그런 입장으로 보입니다. 예, 본인 말로는 뭐 임신 테스트기를 사러 약국에도 못 갈 만큼 세상에 알려진 사람이다. 라는 점 때문에 지금 이게 본인의 명예에 심각한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그 명예를 찾기 위해서라도 진실 게임을 하겠다는 겁니다. 거짓말 탐지기 동원해서라도. 지금 세계 외신도 주목하고 있다니까요. 올림픽 펜싱에 나간 한국의 대표적인 펜싱 스타가 이런 일을 당했다. 자, 그러면 전청조는 또 어떤 얘기를 할까요? 상반된 주장을 하고 있는 전청조에게 기자들이 질문을 했겠죠? 그런데 이런 태도를 보였습니다. 사기 행각에 공범 있으신가요? 공범 있으신가요? 남현희 씨는 공범이 허락하시나요? 남현희 씨 하실 말씀 없으세요? 신경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남현희 씨랑 수익금 나눴다고 하셨는데 남현희 씨도 사기범에 알고 있었나요? 자, 그렇다면 전청조는 또 지금 어떤 심리일까요? 근데 정청조가 지금 사기꾼이라는 것을 사실 뭐 명명백백하게 밝혀진 상황입니다. 뭐 여기에 정말로 뭐 공상 허언증이 있느냐, 리플리 증후군이 있느냐, 뭐 이런 식의 얘기가 나올 만큼 정신적으로는 어떤 문제가 있는 사람이냐라는 질문도 지금 폭주하고 있어요. 이런 상황에서 남현희조차 자신한테 이제 뒤를 돌렸죠. 그러다 보니까 남현희도 공범이다라는 뉘앙스로 얘기해서 본인의 죄를 좀 감경받고자 하는 의도가 있는 것 같아요.
같아요. 그래서 지금 남현이를 굉장히 뭐 같이 공범이다라는 쪽으로 몰려고 하는 것 같고요. 아까 변호사님 얘기하신 것처럼 지금 누범 기간이라서 지금 법이 가중 처리될 수 있기 때문에 본인으로서는 굉장히 절박하고 벼랑 끝에 서는 심정일 거고 조금이라도 이것을 피하기 위해서 뭐 감옥에서도 그동안 적응을 못했다고 전해지죠. 예. 다시 체포가 될 경우에 본인의 그 인생이 너무나 고통스러울 거 예상하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조금이라도 좀 감경을 받으려고 몸부림을 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예. 자, 하재근 교수님. 지금 두 사람의 상황 좀 정리를 좀 해주시죠. 예, 제가 지금 남현희 씨 같은 경우에는 나는 몰랐다, 속았다라고 하는 거고 전총조 같은 경우에는 남현희 씨가 지난 2월 달에 내가 재벌이 아니라는 걸 알았다는 식으로 지금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네. 누구 말이 맞는가를 따져봐야 되는데 남현희 씨가 알았을 가능성과 몰랐을 가능성이 다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남현희 씨가 알았을 가능성은 상식적으로 이걸 모르기가 어려울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렇죠. 이거 어떻게 본인이 인신했다고 착각을 하고 애까지 한번 낳았던 분이 그러니까 상식적으로는 남윤 씨가 좀 의심을 받고 있는 상황인데 하지만 전 총조의 말도 전적으로 믿기가 어려운 것이 지금 경찰에 출두해서 바로 조사를 받으면 되는데 그게 아니라 언론을 먼저 만났잖아요. 그렇죠. 언론에 인터뷰를 한 것 자체가 뭔가 정천조한테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이 의도가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되는 건데 그 언론에 나서서 한 얘기가 두 가지거든요. 남윤희 씨는 미리 알았다. 그리고 나는 내가 받은 모든 돈은 다 남윤희 씨한테 갔다. 이 두 가지 얘기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자신의 어떠한 범죄 행각이 만약에 있었다면 그거를 축소시키면서 나는 단지 남윤희 씨를 사랑했을 뿐이다. 남윤희 씨도 함께했고 나는 남윤희 씨한테 잘 보이기 위해서 모든 금품을 남윤희 씨한테 전달했을 뿐이다. 라고 자기의 죄를 축소시키려고 하면서 남윤희 씨를 끌고 들어가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혹시 남현희 씨가 자기 휴대폰을 가지고 가는 바람에 정천조가 밀항을 못했다는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예. 거기에 앙심을 품고 남현희 씨가 지금 끌고 들어가려고 할 가능성도 있는 것 같은데 진실은 수사를 해봐야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바로 그 부분인데 자, 사기를 칠 때 뭐가 필요하죠? 당연히 거짓말을 해야 되죠. 근데 사기임이 세상에 드러났습니다. 그럼 이 사기꾼은 뭘 해야 될까요? 또 이 사건을 축소시켜야 됩니다. 본인의 죄를 최소한 줄여야겠죠. 거기에도 거짓말이 필요할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거짓말을 누군가는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수사를 통해서 밝혀져야 되는데 변호사님 어떻게 보세요? 일단 수사 과정이 좀 상당히 시간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린 게 피해자가 다수이고 또 오랜 기간 지속적이고 계속적이고 또 SNS를 통해서 동시다발적으로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한 곳에서 몰아서 병합해서 상습 사기죄로 일단 수사가 진행돼야 되는 상황입니다. 예. 남현희 씨도 피해자 중 한 명이라고 생각되는 부분이 있는 게 실제 본인도 금전적인 어떤 지급이 이루어진 것으로 추정이 되는 게 사기죄로 고소를 했다라는 거거든요. 그렇죠. 사기죄는 단순히 내가 속는 것을 넘어서 재물이 넘어가야 됩니다. 뭐 돈이나 금품이 넘어가야 된다. 구체적으로 뭘 손해봤느냐? 네, 그래서 일단 실제 사기의 피해자인지 아니 사기의 방조범인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되겠지만 현재까지는 이 전천조 씨의 전적을 봤을 땐 다수의 여성과 남성을 가리지 않고 본인에게 속아 넘어가기 좋은 취약한 사람들에게 오랫동안 치밀하게 계획을 하고 선물 공세를 해서 마음을 얻은 다음에 투자를 이끌어내는 방식으로 지금 사기를 치고 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전천조가 전국적으로 몇 명의 피해자에게 얼마의 피해를 야기했는지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요. 5억이 넘는지 10억이 넘는지에 따라서 양형도 굉장히 달라질 수 있는데 현재 뭐 고급 차량, 뭐 굉장히 고급 뭐 호텔 뭐 이런 이야기 나오는 걸로 봐선 최소 10억 원이 넘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돈 다 어디서 나서? 네, 그리고 가명을 쓰면서 온라인상으로 접근해서 하는 경우도 있었을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미처 파악하지 못한 피해자분들도 계실 수 있어서 지금 전폭적인 수사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일단 통장 내역 확인할 것으로 보이고 휴대전화 내용 확인할 것으로 보이고 노트북도 지금 남현희 씨가 가지고 있다고 하니까 그 내용을 모두 분석하면 어느 누구에게 접근해서 어떤 수법으로 얼마를 가로챘는지가 조만간 드러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전 씨 같은 경우는 이미 전 국민적으로 얼굴이 알려진 상황이기 때문에 국내에서 또다시 사기를 벌이는 건 굉장히 어려워졌겠죠. 이제 남은 것은 양형에서 감형받는 방법밖에 없는데 피해자한테 합의금을 줘야 합의가 됩니다. 그렇지. 근데 본인은 지금 밀항할 돈도 없는 처지이기 때문에 남현희 씨라도 남현희 씨에게 건네가 뭐 고급 차량을 매각을 한다든가 돌려줘. 명품 가방 돌려줘. 네, 조금이라도 피해를 회복할 수 있어야 본인이 살아남는 겁니다. 그러니까
살아남는다는 건 조금이라도 감형을 받는다는 취지이니까 네, 전총조 입장에서는 네, 책임을 전가하고 나에게 현재 범죄 수익이 없고 내가 가지고 있는 그 편취금은 모두 남현이를 위해 썼다. 이렇게 이제 책임을 돌리고 남현이 씨가 피해 변제를 위해서 조금이라도 노력하게끔 유도하는 성격도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남현희 씨 입장에서는 본인이 법률적인 책임이 없다고 하더라도 일부 피해자들의 사기 대금이 본인을 위해서 사용됐잖아요. 그걸 그러니까 남현이는 난 모르고 받은 거예요. 네, 그래서 법률적인 책임이 있다고 지금 단정적으로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적어도 도의적인 책임 때문이라도 알려진 사람이고 국민들한테 사랑받았던 스타였기 때문에 그 피해를 줄이는데 조금 노력해야 된다라는 목소리가 나올 수 있습니다. 예. 네, 그런 점들이 지금 남현희 씨에게는 숙제입니다. 알겠습니다. 참 국민들을 깜짝 놀라게 했던 이 사건 결론이 어떻게 될지 지켜보겠습니다. 자, 최근 온라인에서요 이런 영상이 세상에 아니 어떻게 이런 거 갖고 이렇게 싸우죠? 고속열차 있잖아요. SRT나 뭐 KTX 같은 거 거기 의자 이렇게 누르면 뒤로 이렇게 제껴지잖아요. 겨우 그것 때문이래요. 이렇게까지 함께 보시죠. 보세요. 지금 다른 의사들 보세요. 이렇게 뒤로 가요. 그래요, 아줌마. 무슨 소리야? 진짜 이거. 네가 먼저 욕했잖아, 지금. 세우라고. 네? 네? 내가 불편해서. 네가 왜 불편한데 다른 사람들은 그러고 아무나 그렇게 세워서 했어? 그냥 앉으세요. 지금 앉으면 못 앉겠다. 네가 공중도덕도 몰라? 여기 지금 너 혼자 전쟁했어? 너는 공중도덕이란 개념이 없어? 너는 지금 어디서 말이야? 야, 뭘 무서워요. 지금 저 기차 타고 가고 있는데 옆에서 저렇게 싸우고 있으면 저렇게 막 심한 욕설, 하도 욕설이시면서 저희가 편집하는데 상당히 애를 먹었다고 합니다. 이 좌석 등받이 갖고 저렇게나 싸운 거예요, 지금? 네, 그렇습니다. 요즘 이 좌석 등받이 가지고 아주 심하게 싸우는 영상들을 저희가 종종 목도하게 되는데요. 예. 이번에도 이제 한 남성 승객이 앞에 앉아서 의자를 뒤로 많이 젖혔고 뒤에 앉은 이제 여성 승객이 거기에 항의하면서 이렇게 큰 싸움이 일어났는데요. 지금 누리꾼들 굉장히 의견이 엇갈리고 있어요. 왜냐하면은 앞에 이 남성 승객이 너무 잘못됐다라는 누리꾼들은 뭐 의자를 왜 이렇게 민폐를 끼치냐. 앞으로 이렇게 조금 당겨서 서로 편할 수 있어야지 열차 민폐남이다 이렇게 부르고 있고요. 뒤를 제치는 거야? 라고 해요. 네네. 그리고 이제 저런 모습을 저 부모님한테 알려줘야 돼. 뭐 이런 식으로 화를 내시는 네티즌도 있어요. 근데 또 반면에 아주머니 목소리 너무 큽니다. 라고 또 지적하시는 네티즌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뒤에 좀 불편한 건 사실인데 좀 그래도 부탁하는 입장이니까 좀 공손하게 부탁했어야 되지 않을까. 목소리가 너무 커서 주변 사람들한테 좀 실례다. 다양한 의견으로 양쪽이 다 비판받고 있습니다. 예. 결국 배려죠. 나만 편하면 그게 대중교통이겠습니까? 1분 뒤에 뵙겠습니다. 네, 오늘 아침 대한민국 잘 보이셨습니까? 오늘 하루 당신의 대한민국을 신통방통이 응원해드립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